현명한 아들. 어떤 나그네가 여행하는 도중에 큰 병이 들었습니다. 나그네는 근처 여관으로 찾아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몇 날을 지냈지만 나그네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는 자신이 곧 죽게 되리라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나그네는 묵고 있던 여관 주인을 불렀습니다. 제가 여기에 묵는 동안 잘 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 병이 깊어져서 낫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죽은 뒤에 제 아들이 찾아오면 제 가방과 돈을 좀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한참 동안 숨을 고르더니 그는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방과 돈을 그냥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제 아들이 이 가방과 돈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알아본 후에 주어야 합니다. 여관 주인은 난처한 상황이었지만 손님의 딱한 사정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나그네는 크게 기침을 여러 번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3가지의 현명한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가방과 돈을 물려주었으면 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만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나그네의 부탁대로 아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얼른 오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관 주인은 여관의 이름과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현명하다면 어떻게든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나그네의 아들은 먼 길을 걸어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여관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나무 장수가 뗄 나무를 싣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나무 장수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 나무를 모두 살 테니 며칠 전에 나그네가 죽은 여관으로 배달해 주십시오. 그러자 나무 장수는 나무를 다 팔게 되어 신이 나서 나그네가 죽은 여관으로 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아들은 그 나무 장수를 뒤따라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여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들이 한 첫 번째 현명한 행동이었어요. 여관 주인은 아들이 찾아오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며 식탁으로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식탁 위에 나온 음식은 비둘기 5마리와 통닭 1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은 여관 주인 부부와 아들 2, 딸 2, 거기에 나그네의 아들까지 모두 7명이었어요. 여관 주인은 먼저 비둘기 5마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비둘기 5마리를 모두 맛나게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세요. 아들은 남의 집에 와서 자신의 음식을 나눈다는 것이 그리 탐탁지 않았지만 여관 주인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 5마리를 7명이 공평하게 나누어 먹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먼저 2 아들에게 비둘기 1마리를 주고 또 2 딸에게 비둘기 1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 부부에게 1마리를 주고 남은 2마리는 자신의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러자 여관 주인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만 2마리를 가질 수 있나요? 아들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다만 공평하게 나누려고 한 것뿐입니다. 2 아들과 비둘기를 합하면
셋. 두 딸과 비둘기를 합하면 셋. 또 주인 부부와 비둘기를 합하면 셋. 저와 두 비둘기를 합하면 셋이지 않습니까? 주인 부부는 그제서야 무릎을 탁 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이 아들이 한 두 번째 현명한 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부부는 통닭 한 마리를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세요. 아들은 이번에도 사양했지만 여관 주인 부부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의 통닭을 7명이 불만 없도록 나누기란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총명한 아들은 다시 골똘히 생각하다 통닭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닭의 머리를 떼어다가 부부의 접시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닭의 두 다리는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고 두 날개는 딸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몸통은 자신의 접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여관 주인은 화를 내며 물었어요. 아니, 우리는 조그만 것들을 떼어주고 어째서 당신은 가장 큰 몸통을 차지했나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자 아들은 당황하지 않고 다시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음식 중 당신들에게 어울리는 부위를 골라 떼어드렸습니다. 먼저 이 집의 주인이자 대장이신 부부의 닭의 머리와 가장 잘 어울려서 닭머리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드님 두 분은 장차 이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 되실 터이니 닭의 다리를 드렸고 또 두 따님은 훗날 결혼을 해서 이 집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날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몸통을 제 접시에 담은 까닭은 제가 여기 올 때 배를 타고 왔고 또 돌아갈 때도 배를 타고 가야 하니 그 배 모양과 비슷한 몸통을 가진 것입니다. 아들의 말을 듣던 여관 주인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큰 소리로 껄껄 웃었어요. 이것이 당신이 세 번째 현명한 행동입니다. 아들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그러자 여관 주인은 아버지께서 유산을 물려주신 것과 그 유산을 물려주시기 전에 아들이 세 가지 현명한 행동을 했을 때 물려주라고 하신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들은 그제야 모든 일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주인은 나그네가 남긴 가방과 돈을 꺼내 아들에게 주며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세 가지 현명한 행동을 하셨어요. 그러니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시고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보이지 않는 보호석. 호화로운 배 한 척이 바다를 가로질러 떠가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는 그 도시에서 유명한 부자들이 많이 타고 있었어요. 부자들은 서로 자신이 가진 재물을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나는 말이야, 큰 배를 2척이나 가지고 있지. 어이쿠, 그런가? 우리 집에는 금은보화가 셀 수 없이 많다네. 우리 집에는 말이야, 양이 100마리도 넘는다고. 이렇게 서로 재물 자랑이 한창이었지만 누구의 재물이 더 많은지는 잘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 자랑에 끼어들지 않고 가만히 바다만 바라보는 한 랍비가 있었어요. 부자들은 은근히 랍비를 무시하며 그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당신은 랍비니까 가난하겠군요. 랍비는 전혀 기죽지 않고 대답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제일 부자는 저인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부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디 숨겨둔 금덩이라도 있다는 거요? 그렇다면 좀 보여주시오. 보석이라도 갖고 있소? 그거 괜찮으면 내가 살이다. 내게 파시오 선생.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부자들은 앞다투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삐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장은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보석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배에 있던 부자들은 모두 라삐의 말이 거짓말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흥, 농담 마쇼. 누굴 놀리는 거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괜히 눈에 보이지 않는 보성이라는 둥 어쩐다는 둥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야.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배는 해적들의 습격을 받았어요. 부자들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은 물론이고 입고 있던 옷마저 빼앗겼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느 외딴 섬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돈도 한 푼 없고 배도 부서져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섬에 도착해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어요. 라삐는 섬 안에 있는 어느 마을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그곳 주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눈 주민은 라삐의 학식과 교양에 감탄하여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잠깐이지만 말씀을 나누어 보니 정말 지혜로운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 마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그때부터 라삐는 금세 섬에서 먹고 입고 자는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지식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쓰였고 그의 지혜는 선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척척 해결하는 데 쓰였어요. 섬에서 라삐는 금세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이 존경을 표하며 그를 따랐습니다. 어느 날 라삐는 길바닥에 엎드려 동전을 구걸하는 거지들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거지들은 라삐와 같은 배에 탔던 부자들이었어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부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보석을 가졌다고 하신 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사라지면 그만이지만 선생님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지혜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니 영원하겠지요. 그것을 가진 선생님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였습니다. 라며 부자들은 울었습니다. 굴뚝 속의 두 형제. 유대인 마을에 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랍비는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선생이자 어버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랍비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두 형제가 집에서 굴뚝 청소를 하게 되었어. 청소를 마친 후에 형은 얼굴에 숯검정이 묻어 새카매진 채로, 동생은 말끔한 채로 굴뚝에서 내려오게 되었지. 이 두 아이 중 누가 얼굴을 닦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제자들은 무척 쉬운 질문이라는 듯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숯검정이 묻어 지저분해진 형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랍비는 고개를 저으며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아닐세, 틀렸네. 제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보면서 나를 보게 된다네. 형은 동생을 보고 내 얼굴도 깨끗할 거라고 생각할 거야. 동생은
형을 보고 내 얼굴도 검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 자, 그대들에게 다시 묻겠네. 두 아이 중 누가 얼굴을 닦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제자들은 랍비의 설명대로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깨끗한 동생이 닦겠죠. 아닐세, 또 틀렸네. 제자들은 상심한 표정으로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도대체 무엇이 정답이란 말씀입니까? 랍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두 아이가 똑같이 굴뚝을 청소했는데 어떻게 한 아이는 깨끗하고 한 아이는 지저분해질 수 있겠는가? 두 아이 모두 얼굴이 지저분해졌을 테니 둘 다 씻을 거라네. 제자들은 모두 얼굴이 붉어진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유로운 옷. 어느 외딴 시골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착하고 부지런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로 이사 가서 사는 친구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여보게, 내 친애하는 친구여, 잘 지내고 있는가? 이곳 도시는 시골과 또 다른 맛이 있다네. 시간 날 때 언제 한번 놀러 오게나. 한번 와서 둘러보고 느껴보게. 얼마 후 부자는 친구를 만나러 도시로 갔습니다. 친구도 부자 못지않게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집은 온통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도시 속에서 친구의 집은 더욱 화려하게 보였어요. 부자는 그 집 하인이 주인의 친구라는 걸 알아보지 못할 만큼 누추한 차림이었어요. 친구는 100번은 더 기어 입은 듯한 부자의 옷차림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 왜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건가? 혹시 자네 무슨 일이라도 있나? 그러자 부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으니 걱정 말게. 그리고 난 이 도시에는 처음 와서 아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내가 무슨 옷을 입든 상관없지 않은가? 몇 달 뒤 부자가 사는 시골로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친구는 어느 누가 봐도 재산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화려하게 치장된 옷을 입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친구는 부자가 입고 있는 옷을 보고 지난번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보게, 자네는 여기에서도 다 해진 옷을 입고 다니는군. 도대체 왜 고향에서도 그런 꼴로 다니는 건가? 그러자 부자는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누구나 다 내가 부자라는 걸 안다네. 그러니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던 상관없지 않은가. 난 또 이 옷이 편해서 마음에 든다네. 허허허. 친구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새빨개 달아올랐어요.